로또 1등? 축하해줄 사람 없으면 저주가 됩니다. 저는 그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징역 7년을 코앞에서 봤어요. 저를 살린 건 거실 천장 홈캠 일대. 그리고 옆집 김말순 여사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다시 배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박도연은 경기도 용인의 작은 단독주택 거실에서 혼자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싱크대에서 물을 정확히 3초간 틀어놓는 버릇은 여전했다. 아내가 떠난 지 4년. 이 집에는 그의 버릇과 습관만이 남아 있었다. CCTV 설치업으로 시작해 보안 스타트업까지 키웠던 그는 코로나로 사업을 접은 후 홈캠 컨설턴트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월 수입 350만 원. 대출금 갚고 아이들 용돈 보내고 나면 통장에 남는 건 텅 빈 숫자뿐이었다. 아빠, 이번 달은 용돈이 좀 늦어요? 큰딸 현지의 문자를 보며 한숨을 쉬던 그는 지갑에서 구겨진 로또 용지를 꺼냈다. 매주 같은 번호, 아내와 처음 만난 날짜, 아이들 생일, 그리고 이혼한 날. 6개의 숫자는 그의 인생 연대기였다. TV에서 당첨번호가 하나씩 불려질 때마다 그의 눈동자가 커졌다. 첫 번째, 두 번째, 6번째까지 손에서 리모컨이 미끄러졌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1등, 단독 당첨, 세후 16억.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에 설치된 홈캠의 빨간 불빛이 깜박였다. 보안 전문가답게 집안 곳곳에 설치한 카메라들. 그것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혼자 웃고 혼자 울었다. 당첨 확인 후 일주일. 도연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평소처럼 일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수천 가지 계획이 소용돌이쳤다. 빚 청산, 새집, 아이들 학자금, 그리고 윤선영. 2020년 위장이혼. 사업부도로 집이 경매 위기에 처했을 때 아내가 먼저 제안했다. 서류상으로만 이혼해요. 집은 내 명의로 지킬게요. 하지만 이혼 후 3개월. 그녀는 짐을 싸서 나갔다. 진짜가 된 것 같아서 숨이 막혀요. 4년간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던 그녀. 도연은 휴대폰을 들었다 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결국 3월 22일 오후 3시 14분. 그는 문자를 보냈다. 선영아, 나야. 잘 지내고 있니?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사실 며칠 전에 로또 1등에 당첨됐어. 우리가 헤어진 게 내 잘못이 크다는 거 알아. 미안한 마음에 3,500만 원 보낼게. 앞으로 잘 살아.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도연은 왜인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거실, 홈캠이 그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다. 커피잔을 씻으며 물을 3초 틀어놓는 그의 뒷모습까지도. 3월 23일 오전 6시 47분. 첫 전화가 왔다. 도현 씨, 16억이라고. 그게 다야? 우리가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겨우 3,500만 원? 장난하는 거야? 선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4년 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였지만 도연이 기억하던 따뜻함은 없었다. 이 자료야. 그 이상은 위자료. 우리 위장이혼이었잖아. 법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부부야. 재산분할 청구할 거야. 변호사도 이미 선임했어. 전화가 끊긴 후 문자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협박, 회유, 울음 섞인 호소. 그리고 3월 25일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건. 청구 금액 8억 원. 도연은 손을 떨며 서류를 읽었다. 선영 측 변호사는 치밀했다. 위장이혼 무효 주장, 사실혼관계 지속, 정신적 피해 보상 등 온갖 법적 근거를 동원했다. 3월 28일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다. 고소인 윤선영, 피고소인
박도현. 고소 내용 주거 침입, 강제추행, 스토킹, 협박, 통신 매체 이용란죄. 도연은 믿을 수 없었다. 주거 침입, 자기 집에 어떻게 침입을 한다는 것인가. 강제추행, 4년간 만난 적도 없는데. 선영의 주장은 이랬다. 도연이 이혼 후에도 계속 집에 침입해 그녀를 추행했고 스토킹하며 협박했다는 것. 그리고 음란한 문자를 보내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것이었다. 16억 로또 당첨을 미끼로 저를 유혹하고 협박했습니다. 3,500만 원은 입막음용이었습니다. 검찰 조사실. 검사는 차가운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피고 소인은 2020년 이혼 후에도 계속 피해자의 집에 출입했습니까? 그게 원래 제 집입니다. 이혼은 위장이었고 법적으로는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그 후 무단 침입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실제로는 증거 있습니까? 계속 함께 살았다는 증거? 도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때 문득 집안의 홈캠들이 떠올랐다. 4년간의 모든 일상이 거기 담겨 있을 것이다. 4월 2일. 도연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옆집에 사는 김말순 여사 70이었다. 작은 체구에 깔끔한 차림새. 그러나 눈빛은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 날카로웠다. 박 선생님, 요즘 경찰이 자주 오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도연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아, 별일 아닙니다. 작은 오해가 있어서. 오해. 그런 거 풀기 참 어렵죠. 특히 돈이 끼면 더. 여사의 말에 도연은 움찔했다. 그녀가 어떻게 아는 걸까? 제가 이 동네 40년째 살았어요. 박 선생님 부인 나가던 날도 봤고, 혼자 애들 키우는 것도 다 봤죠. 그리고 며칠 전 3,500만 원 송금하면서 혼자 우는 것도 봤어요. 도연은 놀라서 여사를 바라봤다. 거실, 창문, 맞은편 집에서는 그의 거실이 훤히 보였다. 걱정 마세요. 남의 일에 참견할 생각 없어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충고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돈보다 먼저 사야 할 게 있어요. 경계요. 경계가 없으면 돈은 독이 돼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날 저녁, 도연은 여사를 집으로 초대했다. 차를 마시며 들은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1982년, 20살의 김말수는 중매로 8살 연상의 남자와 결혼했다. 신혼집은 시어머니 집 작은 방 하나. 첫날 밤조차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오늘은 됐으니 들어가라. 한 달에 한 번. 시어머니가 정한 날에만 부부가 될 수 있었죠. 첫 딸을 낳자 시어머니는 실망했다. 둘째도 딸이었다. 그 후로 말수는 아들 못 낳은 며느리로 낙인 찍혔다. 밥도 따로 먹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먼저 먹고 저는 부엌에서 남은 밥을 먹었죠. 딸들도 할머니 밥상에 끼지 못했어요. 도연은 여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처지가 오히려 나아 보였다. 적어도 그는 자유롭게 살았고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왜 이혼하지 않으셨어요? 여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때는 이혼이 죄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15년 뒤에 더 큰 일이 벌어졌거든요. 남편이 가출했다. 시어머니가 직접 남편을 과부에게 보냈다. 그 과부는 쌍둥이 아들을 가진 젊은 여자였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너는 딸만 낳았으니 물러나라. 저 여자가 우리 집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다. 남편은 그 집에서 5년을 살았어요. 10년 후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는 치매 초기였다. 과부는 그를 버렸고 시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저는 그를 10년간 간호했어요. 작년에 죽었죠. 그런데 여전히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저는 한 번도 진짜 이혼을 한 적이 없거든요. 도연은 여사에게 물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매일 후회해요. 경계를 세우지 못한 거, 나를 지키지 못한 거. 그래서 박 선생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경계를 세우세요. 증거를 모으고, 선을 긋고, 당신을 지키세요. 4월 5일. 도연은 여사의 조언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집안의 모든 홈캠 영상을 백업했다. 4년치 영상 데이터는 ETB가 넘었다. NAS 서버에서 날짜별로 정리하며 그는 깨달았다. 이 영상들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라는 것을. 특히 2020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선영이 집을 나간 후의 모든 일상이 거기 있었다. 혼자 밥 먹는 모습, 아이들이 주말에 찾아온 장면, 늦은 밤 혼자 TV를 보는 모습까지. 도연은 여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여사님, 혹시 저희 집 관련해서 기억나는 것들을 적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사는 낡은 수첩을 꺼냈다. 놀랍게도 그녀는 매일 일기를 쓰고 있었다. 2020년 8월 15일, 옆집 부인, 이삿짐 싸서 나감, 남편 혼자 울음. 2021년 3월 5일, 옆집, 큰딸 방문, 아빠와 김치 담그기. 2022년 12월 24일, 옆집, 남자 혼자 크리스마스, 거실에 작은 트리. 40년간의 기록. 그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한 여인의 외로움과 관찰의 기록이었다. 여사님은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셨어요? 할 일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 남편은 가출하고 저는 그저 창밖을 보며 남의 삶을 구경했죠.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도연은 여사의 일기가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제3자의 객관적 관찰 기록. 그것도 일자별로 정확히 기록된. 4월 10일. 도연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젊은 여성 변호사 정아린. 그녀는 가정법 전문가였다. 홈캠 영상과 이웃의 일기라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주거 침입과 강제추행을 반박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검찰은 이미 기소 의견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선영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도연이 보냈다는 음란 문자, 협박 메시지들. 물론 모두 조작이었지만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다. 여사는 도연에게 말했다.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시겠어요? 법정에 서는 건. 평생 침묵했어요. 이제는 말하고 싶어요. 진실을 위해서라도. 2024년 5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도연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 검사석에는 30대 후반의 여검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피고인 박도연은 2020년 이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 윤선영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검사의 기소요지 낭독이 시작됐다. 주거 침입 48회, 강제추행 12회, 스토킹 행위 지속, 협박 문자 발송, 통신매체 이용 음란. 각각의 죄목에 대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가 나열됐다. 특히 피고인은 로또 당첨이라는 거짓 정보로 피해자를 유인하려 했으며 도연의 변호사 정아린이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장님, 로또 당첨은 사실입니다. 여기 당첨 확인서가 있습니다. 법정에 작은 동요가 일었다. 16억. 그 숫자가 사람들의 시선을 바꿨다. 선영은 증인석에서 울먹였다. 그는 제게 오면 돈을 준다고 했어요. 3,500만 원은 시작일 뿐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의 폭력과 협박이 두려웠습니다. 정아린 변호사의 반대 신문이 시작됐다. 증인, 2020년 7월 15일 이후 피고인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집에 계속 찾아왔어요. 직접 목격했습니까?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눴습니까? 문 너머로 느꼈어요. 느낌은 증거가 아닙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직접 만났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선영 측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문자 메시지 캡처, 통화 녹음.
심지어 도연이 집 앞을 지나가는 CCTV 화면까지. 피고인은 매일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다녔습니다. 이것이 스토킹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도연은 억울했다. 그 길은 자신의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다. 선영이 이사간 집이 바로 건너편 아파트였던 것이다. 5월 27일 2차 공판. 정아린 변호사는 USB 하나를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홈캠 영상입니다. 2020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기록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2020년 8월 15일, 도연이 혼자 짐을 정리하는 모습. 선영의 물건들을 상자에 담으며 울고 있었다. 2021년 1월 1일, 혼자 떡국을 끓이는 도현. TV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새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2021년 6월 6일, 아이들이 방문한 날, 현지와 준호가 아빠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엄마는 엄마는 바빠서 못 온대. 영상은 계속됐다. 4년간의 외로운 일상.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드는 모습들. 단 한 번도 선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검사가 이 일을 제기했다. 편집된 영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본 파일입니다.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보십시오. IT 전문 감정인이 호출됐다. 그는 영상 파일을 분석한 후 말했다. 조작된 흔적이 없습니다. 촬영 일시와 저장 일시가 일치합니다. 연속된 타임스탬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정아린 변호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재판장님, 이 영상을 보십시오. 2023년 12월 25일입니다. 화면에는 도연이 거실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는 모습이 나왔다. 그리고 같은 시각, 선영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화면에 띄워졌다. 제주도 호텔에서 새로운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피해자는 이날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고인이 같은 시각 주거 침입과 강제추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6월 3일 3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말순 여사.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증인석에 섰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40년 된 이웃입니다. 2020년 이후 피고인의 생활을 목격하셨습니까? 네, 제 거실에서 옆집이 보입니다. 매일 봤죠. 여사는 수첩을 꺼냈다. 2020년 8월 15일 옆집 부인이 택시 2대의 짐을 싣고 떠났습니다. 남편은 현관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1일 옆집 남자 새벽 3시까지 거실 불 켜놓고 앉아 있음. 2020년 12월 31일 혼자 연휴에 씻어봐 연말 소바를 먹음. 2021년 5월 8일 어버이날 아무도 찾아오지 않음. 저녁에 혼자 막걸리. 여사의 일기는 계속됐다. 검사가 질문했다. 증인, 이 기록들이 모두 사실입니까? 제가 본 것만 적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습니까? 저도 혼자였거든요. 여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다. 50년간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남편은 5년간 다른 여자와 살았고 돌아와서는 치매에 걸렸죠. 저는 늘 혼자였어요. 창밖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봤고 그래서 적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증인, 피고인이 전 부인을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확실합니까? 저는 40년간 그 집을 봤습니다. 확실합니다. 선영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았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왜 증언을 하시는 겁니까? 여사는 똑바로 변호사를 바라봤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평생 침묵하며 살았는데 죽기 전에 한 번은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6월 10일 4차 공판. 정아린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도연의 큰딸 현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였다.
저는 부모님이 2020년 위장이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거야. 집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석 달 후 어머니는 짐을 싸서 나가셨고, 그 후로 아버지를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현지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26세 그녀는 아버지를 닮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증인, 어머니가 나간 후 아버지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살이 10kg이나 빠지셨고, 한동안 잠도 못 주무셨어요. 어머니와 연락은 하셨습니까? 어머니가 연락을 끊으셨어요. 저희에게도요. 선영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다. 증인은 아버지 편이 아닙니까? 저는 진실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원망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다만,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증거가 나왔다. 선영이 제출한 도연의 협박 문자의 발신 시각과 도연의 위치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 해당 시각 도연의 휴대폰은 경기도 성남의 고객 사무실에 있었다. GPS 기록, 와이파이 접속 기록, 그리고 고객사 CCTV까지 확인됐다. 이 메시지들은 스푸핑 앱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발신자가 아닌 다른 번호로 위장하여 보낸 것이죠. 검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선영은 증인석에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6월 15일 검찰 내부 회의. 담당 검사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흔들리고 증거는 조작 의혹을 받고 있었다. 철회하시죠. 무리한 기소입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에도 나왔는데 16억 로또 당첨자 사건이라고 화제가 됐죠. 그런데 알고 보니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거라면 결국 검사는 공소사실 일부를 철회했다. 강제추행과 주거침입은 증거불충분으로 취하. 스토킹과 협박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난죄는 유지됐다. 도연이 보낸 3,500만 원 보낼게라는 문자를 성적 거래를 암시하는 음란 메시지로 해석한 것이다. 정아린 변호사는 황당해했다. 위자료를 음란 메시지로 해석하다니. 이건 명백한 억지입니다. 6월 20일 5차 공판. 도연은 최후 진술을 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위장이혼을 제안받았을 때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떠났을 때도 원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로또에 당첨됐을 때 첫 번째로 떠오른 사람이 그녀였습니다. 미안함과 그리움이었죠. 3,500만 원은 사과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김말순 여사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도연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6월 27일 선고 공판. 피고인 박도연에 대한 주거침입, 강제추행, 스토킹, 협박, 통신 매체 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판결 이유는 명확했다.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홈캠 영상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혼자 생활했음을 증명합니다. 이웃 증인의 40년간 기록 역시 신빙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메시지는 조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3,500만 원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를 음란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확대 해석입니다. 오히려 피고인의 선의가 악용된 사례로 보입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도현. 선영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정아린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민사 재판이 남았네요. 민사요? 재산분할 소송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때 김말순 여사가 다가왔다. 박 선생님, 이제 아시겠죠? 경계의 중요성을. 네,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부탁이 하나 있어요.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저도 이혼하고 싶어요. 법적으로요. 도와주시겠어요? 도연은 놀랐다. 72세의 이혼이라니.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서류상으로는 아직 부부예요. 5년간 다른 여자와 살았던 것, 시어머니가 방을 통제했던 것, 다 증거로 만들고 싶어요. 죽기 전에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7월의 어느 무더운 날, 도연은 여사의 집을 방문했다. 40년 된 단독주택은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이 방이 시어머니 방이었어요. 저는 40년간 여기 들어오지 못했죠. 빛바랜 장롱, 오래된 화장대, 서랍을 열자 누렇게 변한 종이들이 나왔다. 이게 뭐죠? 시어머니의 일기예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종이 한 장.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1985년 3월 15일. 며느리가 또 임신했다. 이번에도 딸이면 쫓아낼 것이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자를 찾아봐야겠다. 동네 과부 중에 젊고 건강한 여자가 있다.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제가 딸만 낳으니까 아들 낳을 여자를 미리 물색해둔 거죠. 도연은 여사를 도와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일기, 병원 기록, 이웃들의 증언, 특히 1990년대 복내 이장이었던 최 씨, 할아버지 89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그 집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아요. 밥도 따로 먹이고 방도 못 들어가게 하고 남편이 5년간 다른 여자 집에 살 때도 동네 사람들 다 알았지. 여사의 딸들도 엄마를 지지했다. 엄마가 겪은 일들 저희가 다 봤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죠. 아빠도 방관했고요. 엄마, 이제라도 자유를 찾으세요. 저희가 도울게요. 한편 도연은 민사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선영은 재산분할로 8억을 요구했다. 위장이혼이었으므로 실질적 부부였다는 주장이었다. 정아린 변호사는 전략을 세웠다. 위장이혼 자체가 채권자를 속이려는 사회행위였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할 리 없죠.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가출한 것이 유책 사유가 됩니다. 8월 10일 민사 1차 변론. 도연은 담담하게 진술했다. 저는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녀가 먼저 떠났고 4년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선영 측은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다. 피고 도연의 사업 실패로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하지만 도연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업 실패 당시의 모든 서류, 선영이 위장이혼을 제안한 카톡 메시지, 그리고 그녀가 새 남자를 만나던 시기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원고는 2021년부터 다른 남성과 교제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호텔 투숙, 명품 구매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선영의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었다. 8월 20일,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다. 선영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두 사람. 4년 만의 대면이었다. 도현 씨, 미안해요. 선영의 눈가에 주름이 늘어 있었다. 한때 사랑했던 그 얼굴이었다. 진짜 처음엔 그냥 좀 받고 싶었어요. 20년 살면서 고생한 것도 있고. 근데 변호사가 자꾸 부추기더라고요. 고소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거짓말까지 한 거야? 미안해요. 정말. 철회할게요. 소송도 취하하고.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3,500만 원은 그대로 가져. 대신 앞으로 어떤 연락도, 어떤 요구도 하지 마. 서면으로 약속해. 고마워, 도현 씨. 고맙긴.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이들한테 연락해. 걔들이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여사의 이혼 소송도 진행됐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10년간의 외도, 시어머니와 공모한 정신적 학대, 경제적 방임 등이 인정됐다.
원고 김말순과 피고 망왕 이모 씨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났으므로 이혼을 선고합니다. 72세에 받은 이혼 판결문. 여사는 그것을 들고 울었다. 이제야 자유예요. 9월 15일. 도연은 여사의 집에 홈캠과 새 도어락을 설치했다. 이제 여사님도 안전하게 사실 수 있어요. 비밀번호는 여사님이 정하세요. 고마워요. 박 선생님. 그런데 비밀번호를 뭘로 하면 좋을까요? 자유롭게 정하세요. 이제 여사님 인생이니까요. 여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1962. 제가 태어난 해로 할게요. 이제야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에요. 도연도 변화했다. 16억 중 절반은 안전한 투자에, 나머지는 새로운 사업 준비에 사용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믿을 만한 동업자를 찾았고,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명확히 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현지는 아빠의 사업을 돕기로 했고, 준호는 군 전역 후 아빠와 함께 살기로 했다. 아빠, 이제 외롭지 않으시죠? 이제 괜찮아. 너희들이 있잖아. 10월의 어느 날, 가을비가 내리는 저녁, 도연은 거실에서 홈캠 영상을 정리하고 있었다. 4년간의 기록, 외로움과 슬픔의 시간들이었지만 그것이 그를 구원한 증거가 되었다. 창밖을 보니 여사의 집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딸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다. 40년 만에 찾은 평화로운 저녁 식사. 도연은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싱크대에서 물을 3초 틀어놓는 버릇은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외로움의 흔적이 아니라 자신만의 리듬이 되어 있었다. 2024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도연은 여사를 초대해 저녁을 함께 했다. 현지와 준호도 왔고 여사의 딸들도 함께였다. 건배하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여사가 말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도연이 답했다. 저도요. 로또가 저주가 될 뻔했는데 결국은 축복이 됐네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경계가 없어서 문제였죠. 맞아요. 이제야 배웠어요. 선을 긋는 법을. TV에서는 새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19, 8. 내년은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분명히. 자정의 종이 울렸다. 2025년이 시작됐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엔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여사의 집 현관에 설치된 홈캠에도 눈송이가 쌓였다. 그 카메라는 이제 단순한 감시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계이자 보호막이었고 진실의 증인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다. 경계가 있어야 사랑도 있다. 여사의 말이 맞았다. 경계는 단절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었다. 도연은 그것을 로또 당첨금보다 더 값진 교훈으로 얻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새해 인사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그 중에 선영의 메시지도 있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요. 도연은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세운 경계였다. 대신 그는 여사에게 말했다. 여사님, 내년에는 여사님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는 게 어때요? 50년 시집살이와 72세의 이혼.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여사는 수줍게 웃었다. 제가 무슨. 하지만 좋네요. 기록으로 남기는 것. 제 40년 일기처럼요. 그렇게 그들은 새해를 맞았다.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를 증인 삼아 치유되고 경계를 세우며 새롭게 시작하는 법을 배웠다. 봄비가 내리던 그 저녁처럼 눈 내리는 이 겨울 밤도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끝이 아닌 시작, 절망이 아닌 희망,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우리도 혼자가 아닌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세상의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